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소담의 낭독에 귀 기울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9일의 밤들 오영 같이 살자. 다짜고짜 그가 제안한 내용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순진한 저 눈이라니. 어쩌면 그는 아무 계산도 없이 순수한 의도로 동거를 제안한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 그럴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지 그 사실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사랑했을까? 정말 나는 착각하지 마. 더 이상 속지 마. 이제 휘둘리지 마. 그런 식의 문장들, 빗장뼈를 긁는 날카로운 문장들을 지난 2주 동안 품고 살았다는 생각. 착각하지 말자고. 속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여도 속수무책 그를 향해 기울어지는 나를 통제할 수 없던 시간. 사랑하느라 괴로워서 몸부림쳤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익숙한 문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깨끗한 그의 눈동자가 여전히 사랑스러워서 나는 입술을 물었다가 놓았다. 왜 갑자기? 고작 그에게 뱉은 문장이 이것뿐이라니 혓바닥이 차가웠다. 그를 향한 내 말투가 무심해서 스스로 낯설었다. 그를 사랑해온 모든 날들 속에서 이만큼 차갑게 밀치는 어투로 그에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고조도 없이 감정도 없이 왜 갑자기? 라고 묻는 나를 향해 그의 겁먹은 눈이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난감한 표정이었다.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로 어긋나기 시작한 그와 나의 관계를 예감하지 못했을까? 우리라고 명명하지 못할 틀어진 사이를. 우리의 경계에서 이제 그와 나로 정의되어야만 하는, 그와 내가 완전한 객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순진하게도 마음을 다해 그를 조롱하기 위해 혀를 차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젖어가는 그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려주고 싶었다. 고개를 떨구는 그의 얼굴을 두 손바닥으로 받쳐 안아주고 싶었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나는 이 순간에도 그가 사랑스러울까? 속지 마, 제발. 다시 한번 빗장뼈를 세게 긁는 듯한 외마디가 속에서부터 차올랐다. 오히려 내가 필요해졌어?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필요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를 보며 다시 참담해졌다. 순진한 사람, 거짓말을 얼굴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의도가 쉽게 상대방에게 파악돼서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했다. 이제 들켜도 되니까. 냉담해지고 싶었다. 함부로 다루고 싶었다.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싶었다.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들켜도 되니까 라고 묻자마자 처참하게 질리는 그의 낯빛에 가슴이 주저앉은 건 내 쪽이었다. 저토록 완전하게 상처 입은 얼굴이라니. 한참이나 무참히 바닥으로 내리꽂혀 있던 그의 얼굴이 순간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전히 하얗게 질린 채였다. 그는 시선을 내 등 어딘가에 고정시킨 채 잠시 침묵했다. 차라리 화를 낸다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연인들처럼 그에게 나는 깨끗하게 분노하고 돌아설 수 있을 텐데.
쉽게 화내지 못하는 저 표정을 나는 다정함으로 알았지. 그의 눈가가 위태롭게 떨렸다. 저 위태로운 표정이 자꾸만 시선을 잡아챘었다. 묘하게 묘성애를 자극하는 흰 얼굴을 학교에서 몇 번 훔쳐보면서 그러다가 시선이 얽히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믿었다. 그의 희고 단정한 손가락이 탁자 위에 놓인 휴지를 반으로 접고 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묵묵하고 섬세한 손놀림이었다. 손톱이 여자처럼 가지런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반으로 접은 휴지를 다시 반으로 접는 흰 손가락. 저 섬세한 행위가 결국 무엇 때문인지 애초부터 알았더라면. 그는 내가 그를 노려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까? 동시에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희고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내 시선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헐거워졌다. 무너졌다고 해야 하는가? 이 세계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른, 이제 막 잉태된 생명 같은 표정이었다. 순수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주 만에 만났는데 겨우 먼저 말한다는 게 같이 살자 이거야. 그는 지난 2주 동안 끊임없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를 외면한 건 나였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그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도 긴 가발 때문에 남자와 여자 그 어디쯤에 앉아있는 그가 몹시도 낯설었다. 동시에 가슴 어딘가 묘하게 쓰렸다. 애틋함인가? 나는 자꾸만 심장 부근으로 올라가려는 손가락을 억지로 내려앉혔다. 그는, 이제 아주 낯설어진 그는 건너편에서 소년과 어설프게 사가가는 여자의 얼굴로 나를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를 닮아서 위태롭고 느슨한 말투, 붉게 물든 저 입술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눈썹 때문에 가장자리가 기울어진 것 같은, 그래서 사연이 많아 보이는 저 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빗장뼈의 안을 긁는 외마디들보다 그 문장이 나를 더 나락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오히려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도 내가 좀처럼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멀어지기보다 그의 곁에 주저앉고 많은 마음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멀어질 의지를 상실한 인력만 존재한 우리의 관계를, 이 비틀어진 관계에서조차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비참해졌다.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았다. 흰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의 아름다운 이마와 유난히 까만 동공과 길게 날선 그의 코를 전부 지워내고 싶어서. 감은 두 눈 위로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이제야 나를 제대로 보고 있으리라. 눈꺼풀 위로 짐작되는 시선의 무게.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만져지는 그의 표정이 저만치 가라앉길 빌고 빌면서,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저음도 고음도 아닌 미묘한 미성을 밀어냈다. 사랑에 맞이 않던 그 음색이 이제는 낯설었다. 눈안에 몰린 어둠 속으로 나를 지워낼 수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이 되었는데도 이번에도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서지도, 그렇다고 맞은편의 그를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처지라니. 끝없이 비참해지는 순간에 나는 다시 깨달았다. 나는 그 순간에도 이기적인 혼란과 막연한 기대로 앉아있는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염려하고 있다는 걸.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해온 남자였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새벽 5시였다. 습관적으로 떠진 눈이 무거웠다. 제대로 깊은 잠이 들지 못했던 눈이었다. 그와 그런 식으로 헤어지고 한 달 동안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건조하게 마른 눈이 필요했다. 머리가 다시금 울렸다. 신경성 편두통이었다. 안압이 오르는 것처럼 눈두덩이 위가 묵묵하게 아팠다. 익숙한 통증이었지만 좀처럼 친숙해지기 어려운 통증이기도 했다. 시계를 보니 준비하는 데까지 30여 분 여유가 있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40여 분. 시간은 자꾸만 흐르고 있었다. 5시 40분이 되면 알람이 울릴 것이다. 알람 소리는 그와 내가 좋아하던 오래된 팝송 빈센트였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핸드폰에 예약된 알람 시간을 삭제해야 했다. 헤어지고 처음 2주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애써 그 전화를 무시하면서 나는 동시에 한없이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학교에서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의 교실을 비켜 지나가면서 동시에 그가 방문해 주길 기다렸다. 교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은 쉽사리 침범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 역시 그에게 찾아가지 못했다. 나와 그 사이의 미묘한 균열을 눈치챈 몇 명의 교사들이 뒤에서 수군댄다는 걸 알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렇게 다시 2주가 흘렀다. 그리고 돌연 그가 사라졌다. 밤새 울리던 핸드폰도 멈추었다. 그런 그의 행방을 나는 예감했었다는 마음. 쉽게 내게 그의 행방을 묻지 못하는 동료 교사들의 기색을 물은 채로 나는 성실하게 그를 잊기 위해 몸부림쳤다. 냉담한 얼굴로 성실하게 그를 잊어가던 낮과는 달리 밤에는 쉬이 잠들지 못했다. 여름이 이미 한창 지났는데도 밤은 눅눅했다. 가슴과 배를 누르는 이불이 한없이 무거워서 자꾸만 손과 발로 쳐냈었다. 습한 밤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한 겹씩 벗었던 기억도 났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내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던 건 그러다가 자꾸만 울음이 터져 나왔던 밤. 너무 울어서였을까? 납작한 가슴과 배도 웅크린 무릎도 푹 젖어버린 것만 같았다. 입술을 물지 않으면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입술을 물 때마다 하나씩 옷을 벗었다. 눅눅한데도 공기는 싸늘해서 한 겹씩 벗을 때마다 목덜미가 팔꿈치가 서늘해서 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그렇게 하나씩 벗겨내다 간신히 잠이 들기도 했다. 결국 발가벗은 채로 가슴과 배를 웅크려 안았던 밤. 그러다 문득 일어나 방 안에 모두 불을 켜고 거울 앞에 나를 세워둔 게 몇 시였던가. 거울 속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던 그 밤의 시간. 나는 무엇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좁은 이마와 수척한 뺨과 좁은 턱과 그리고 한 손에 잡히는 앙상한 두 가슴과 다리 사이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거뭇한 골짜기와 납작한 배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을 최초의 방 자궁과 아름다워 당신의 선들은 간혹 그가 손가락 끝으로 애타게 만지던 어깨와 둔부와 가슴과 아름다워서 부러워. 나의 납작한 배와 그 아래로 미끄러지던 은밀한 곳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열렬하게 소망하던 모든 부위들.
간신히 잠들다가 얼핏 깨던 밤, 나는 거울 속 이불을 꺼내둔 채 그를 떠올렸다. 정확히는 그가 처음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내게 들켰던 그 밤을. 내가 몇 달 전 샀다가 잃어버린 섀도우를 들고 있던 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아름다워서 믿기지 않았다. 확장된 그의 동공에 내가 비쳐 있었다. 멀어진 현실 감각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서 자꾸만 힘이 빠져나가서 온 힘을 쏟아내야 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붉은 매니큐어가 어색하면서 아름다웠다. 길게 뻗은 조개 껍데기 같은 손톱도 마디가 굵지 않은 그의 손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허리까지 늘어진 굵은 머리카락과 붉게 물든 그의 눈과 입술이 낯설어서 나는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긴 머리도 붉은색 섀도우로 화장한 얼굴과 붉은 꽃 같은 드레스도 낯설지 않게 그와 어울려서 그래서 낯설었다. 정연아 하고 내 이름을 먼저 부른 건 결국 그였다. 고음도 저음도 아닌 미묘한 미성은 지문 같아서 저만치 서 있는 그가 내가 사랑한 그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정연아. 그의 목소리가 간절하다고 느껴진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세 번째 정연아 하고 불렀을 때에야 내가 온몸을 떨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여기에? 겨우 저것만이 궁금한 것일까? 왜 저토록 담담한 것일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신감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익명의 문자로 누군가 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익명의 한 여자의 뒷모습을 함께 전송해온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로 시작된 그 문자에서조차 나는 그 익명의 여자가 당신의 또 다른 여자인 줄만 알았다고. 구불거리는 긴 머리카락과 곱게 뻗은 아름다운 등줄기에 질투가 났었다고. 보통의 인간이 지닌 상상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 여자가 당신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의 눈에 낭패감과 불안이 동시에 어린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몸을 뒤돌아 그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정연아 하고 다시 한번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지우고 싶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나를 더 달아나게 했다. 그때가 한 달 전이었다. 아직 박명조차 어른되지 않는 하늘이 끝없이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가라앉지 않은 달이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차로 달리다 보면 달이 얼마나 땅과 가까워지던가. 난데없이 그 사실에 감동해서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 나와 달리 학교 근처에 사는 그는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다정히 대묻곤 했다. 달이 얼만큼 가까워졌어? 하고 잠이 묻은 그 목소리에 나는 또 얼마나 가슴 설레했던가.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 나는 잘못이라고 그를 규정하는 스스로에게 다소 놀란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반쯤 벗어나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다는 생각. 그가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일까? 언제부터 그는 여자를 꿈꾸었을까? 유난히 시선을 잡아채던 그의 유약함과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던 그의 섬세함의 실체는 이브의 형태에서 온 것이었을까? 눈썹 정리를 했나 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변화를
그는 쉽게 알아차렸다. 립스틱이라든가 옷의 색감처럼 미묘한 색 차이도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한 날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길냥이들을 위해 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서둘러 돌아가던 사람이었다. 남자치고 교실이 단정하고 깨끗해서 부장교사의 칭찬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 무리한 업무를 지휘로 떠넘기는 부장교사에게 딱히 거절의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것이 안쓰러워 종종 야간 근무를 하면서 늦은 저녁까지 함께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남자치고 선이 고운 사람이었다. 미소년 같은 푸릇한 기운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를 따랐던 기억. 느리면서 고요한 말투 때문이었는지 좀처럼 분노나 짜증 같은 확연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 성향 탓이었는지 비밀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그런 다정함과 미숙함이 사랑스러웠고 애틋했다. 아직 아침이 밀려 들어오지 않은 탓에 교실 안은 푸르스름했다. 고요하게 앉아있는 책상들 사이로 푸른 새벽이 부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평소처럼 아이들의 책상줄을 맞춰 세운 다음 창문을 반쯤 열자 선선한 공기가 물씬 들어왔다. 학교 뒤편에 나지막하게 자리 잡은 산기슭에서 흙냄새와 나무냄새가 뒤엉켜 들어왔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몸은 금세 피로해졌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의 거울 위로 지친 낯빛의 여자가 나타났다. 창백한 이마와 수척한 뺨, 생기를 잃어버린 여자 위로 그 밤에 그가 겹쳐 보였다. 그가 나보다 아름다웠다는 생각,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일었다.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린 것 같기도 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얼른 화장을 해야 했다. 가방에서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파우치를 꺼냈다. 거울을 바로 하고 아무렇게나 뻗은 머리를 한 손으로 정리하면서 파우치를 열다가 잠시 숨을 골랐다. 섀도우였다. 파우치 안에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샀던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섀도우와 똑같은 상품이 불쑥 보였다.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붉은색 계열의 섀도우들이 구입했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자인 나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이 색들이 어쩌면 그와는 그토록 어울렸던 것일까. 장미꽃잎처럼 붉게 물들어 있던 그의 눈덩이와 입술이 어지럽게 머리를 스쳤다. 그 밤에 그가 붉은 물감 위에 번진 것처럼 보였던 건 이 섀도우 때문이었으리라. 붉은 물을 들인 것처럼 눈초리 끝에 검붉게 마무리한 그의 눈이 야릇했다는 기억. 야하기보다 마음 한켠을 선뜻 차지할 만큼 그는 매력적인 여자처럼 보였다는 생각. 거울 저편의 창백한 얼굴의 이부보다도 더 마음을 훔치는 아담이라니. 결국 나는 선크림과 입술만 바른 채 거울을 엎었다. 드르르 드르르르르르. 진동이 내뱉는 숫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시죠? 저편 소화기에서 깊숙한 숨소리가 귀를 무겁게 눌렀다. 그의 번호가 아니었으나 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나는 손과 목에 힘을 주었다. 떨고 싶지 않았다. 이브인 그를 본 그 밤에서부터 며칠을 흘러온 것일까. 시간은 착실하게 나를 그날의 충격에서 조금씩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이란 얼마나 완강한 힘을 가졌는지. 한정현 씨 맞으십니까? 그 순간 왜 등골이 서늘했을까? 싸늘한 예감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다. 기분 나쁜 느낌이었다. 중앙경찰서 이순강 형사입니다. 이번엔 내가 침묵해야 할 차례였다.
말을 잃어버린 혓바닥이 차갑게 굳어갔다. 누구신가요? 무슨 일인가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조차 까마득해졌다. 하나야, 안녕? 좋은 아침. 잘 잤냐? 야, 너 영어 숙제 다 했어? 그리고 복도에서 이제 막 등교하기 시작한 아이들의 수런대는 소리가 들리던 찰나. 혹시 김주혁 씨 아십니까? 저편에서 그의 이름이 들렸다. 지난 한 달 동안 함부로 꺼내지 못했던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아담으로만 존재해야 하던 다정한 남자였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김주혁 씨가 사흘 전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망 소식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형식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어느덧 차가워진 교실 안쪽이 환해지고 있었다. 여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나를 건너보고 있었다. 주혁이,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던 그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였다. 피하지 않은 시선과 달리 여자는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불안정하게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손가락들을 바라보다가 여자와 시선을 마주쳤다. 순간 여자의 시선이 맑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내가 이 카페에서 보았던 여자와 조금 달라 보였다. 그날처럼 짧게 자른 스포츠형 머리카락 끄트머리는 푸르게도 회색빛으로도 보였다. 염색한 머리 때문에 다소 불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렇게나 헝클어들인 짧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 깔끔하고 단정하게 자른 손톱, 여자의 거치고 무거워 보이는 시계와 그녀의 어깨보다 한참 커 보이는 후드티가 시선을 잡아챘다. 목소리만 들었다면 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었다. 언뜻 보면 그녀는 미소년 같았다. 여고생 시절 반에 한 명씩 앉아있던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 둘지 몰라 갇힌 동물처럼 앉아있던 그 애들처럼 그 아이들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을 온몸으로 드러내곤 했다. 그 애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짧았고 교복 치마보다도 교복 바지를 선호했었다. 사춘기 시절의 어느 여학생들처럼 로맨스나 이성, 화장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같은 반 학생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며 묘하게 가슴을 앓는 학생도 있었던 기억. 유행처럼 소년 같은 소녀들이 각 반에 번져서 무리를 지으며 다니기도 했다. 간혹 그 중에 누구와 누가 사귄다더라 하는 야릇하게 야한 소문이 그림자처럼 우리 사이에서 퍼지기도 했다. 그날 긴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한 채 나왔던 그의 옆에 앉아있던 그녀는 마치 그 애들 중 하나 같았다.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해버린 것처럼 불완전하고 덜 자라서 매력적인 과도기의 인간, 미성숙하게 자라서 아름답게도 보이는 묘한 매력의 여자였다. 그날처럼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앳된 소년의 얼굴을 한 채 나를 바라보던 그녀가 저기 하고 말을 이었다. 오랜만이죠? 어색하게 그녀가 입을 먼저 열었다. 우리는 진짜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앉아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의 옆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 그날 나는 그녀에게 어떤 태도로 대했던가. 이봐요. 이야기 듣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건. 그날 그녀의 말을 단호히 끊었던 건 그녀의 옆에서 여자의 모습을 한 채 나를 건너보고 있는 불안한 눈 때문이었다. 그 밤에 그렇게 나에게 저 모습을 들키고 나서 용기가 난 것일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카페 여기저기서 그를 향해 노골적인 시선들을 보내고 있는 걸 그도 알고 있을 텐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거침없이 흔들리는 그의 두 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불편하다는 건 알아요. 용건만 말하죠, 우리. 여자의 시선이 흔들렸다. 나는 그제야 여자가 시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소년과 소녀의 사이에서 무던히 흔들리는 자신의 정체를 움켜잡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녀의 생은 어쩌면 그와 비슷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습게도 며칠 전 그와 나누었던 카페의 그 자리에 그녀와 내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저만치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느슨하고 느린 미성이 익숙하게 기억 속 고막을 흔들었다. 그날 나는 그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을 감았던가. 어쩌면 무너지는 나를 추스르지 못해서 온 근육과 뼈마디를 긴장시켜야 했던 것인지도. 눈을 감고 말았던 나 때문에 완전하게 무너져가던 그 사람을 일으킨 건 건너편에 지금 바로 이 여자였다. 여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갈색의 작은 노트였다. 폭이 한 뼘 정도 된 노트였다. 의아해진 내 시선에 그녀가 재빠르게 주혁 씨 일기예요 라고 말했다. 종전보다 단단해진 시선으로 그녀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일기라고 하는 노트를 주저없이 건네면서 그 집 기억하시죠? 주혁 씨 말로는 언니가 그 집에 찾아왔었다고 하던데 그 원룸을 말하는 것인가? 그가 여자의 모습으로 발견되던 그 원룸. 마치 영국 무대의 뒤편처럼 어둑한 조명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방. 이 키도 돌려드릴게요. 그 원룸의 키인가 보았다. 도어락도 아닌 키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그 집이 얼마나 낡았었는지 단숨에 떠올랐다.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로 시작된 익명의 문자 속 사진도 주홍색의 조명과 전신 거울에 비춘 흐릿한 여자의 잔상. 그일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여자의 뒷모습. 그 문자에 그 주소가 적혀 있었다. 불안한 발로 허공을 딛는 것처럼 그 골목을 우왕좌왕 헤매다가 가까스로 그 원룸을 찾았었다. 어두웠다. 노인의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길을 잃은 동물의 냄새이기도 한 악취가 그 골목을 유령처럼 누비고 있었다. 이슥한 골목의 끝자락에 그 원룸이 갑자기 나타났다. 오래된 외벽에 덩굴이 몸을 누비고 있었다. 자꾸만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 손바닥을 짚어야 했다. 가까스로 올라간 3층 구석의 집문은 어째서인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밤이 길어질 때마다 모든 풍경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밤이 오면 감정이 증폭하고 생각이 거대해진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경계가 어둠의 밀도 속으로 지워질 것 같은 착각. 은근히 그 착각 속에서 기대하는 나를 발견한다. 빛조차 삼키는 어둠의 밀도에 스스로도 잡아먹히길 바라는 나를, 열렬히 소멸을 바라는 나를. 5월 29일 잠이 들지 못한 여름밤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부서지고 해체되었던 뼈와 장기와 살이 다른 성으로 창조될 수만 있다면 우주가 끊임없이 소멸하였다가 창조되듯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열망하던 꿈, 이 거짓된 육체를 소멸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밤마다 기도를 이양시킨 채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뜨겠지. 거짓으로 치장된 이 생의 연극 속으로.
6월 29일 거짓된 밤에 이 어둠이 다시 새벽으로 이동하여 아침으로 건너가면 이 난민 같은 삶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7월 29일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방에 있었다. 낡은 침대 하나와 거울 하나, 내 키만한 스탠드와 3개의 벽이 모두 행거로 이루어진 방이었다. 여자인 내 발걸음으로 10걸음이 채워지는 폭이 좁은 원룸이었다. 창문은 검은색 도화지로 봉인된 채였다. 유일하게 그 방에서 나오는 빛은 거울 옆에 서 있는 스탠드의 불빛과 거울에 느슨하게 걸려있는 알전구들 뿐이었다. 그가 입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부드러운 실크의 보라색 드레스가 침대 위에 연극용처럼 놓여 있었다. 행거에 화사하게 붉은 동백꽃이 여기저기 흩어진 흰 원피스가 어둠 속에서도 돋보였다. 그가 입었다는 원피스들은 보통의 여자들은 좀처럼 입기 힘든 화려한 색들이거나 지나치게 장식이 많은 유행의 것들이었다. 일상에서는 도저히 환복할 수 없는 블라우스와 원피스들. 왜 하필 이런 옷들을? 나는 지그시 눈을 그리고 입술을 물었다. 행거와 행거 사이에 비스듬하게 세워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고작 저 비스듬한 거울이 그의 전 세계였는가? 고작 저 거울을 통해서만 그는 여자를 꿈꾸었겠지. 정연아, 너를 안을 때마다 고통스럽다. 너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선들을 나는 사랑하면서도 질투해. 너의 봉긋한 두 가슴과 붉은 유두와 여자로서 완전한 성기와 이런 불완전한 마음은 과연 언제부터 내게 있었던 것인지 나조차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분명 너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불안한 날들을 나는 평생 살았다.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고작 7살 때였다.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소꿉장난용 플라스틱 그릇을 훔친 그날에서부터 꼬박 나는 내 몸을 저주했어. 그 그릇은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꽃분홍색이었는데 나는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그날 배가 아픈 척 해야 했지. 차가운 그릇의 밑바닥이 내 아랫배와 성기에 닿았던 찰나 나는 왜 그 순간 울고 싶었을까? 목을 대가 아프게 울음을 참으면서 기어코 나는 그 꽃분홍색 그릇을 1년 동안 매일 밤 꺼내봤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최초의 여자로서의 기억. 8월 29일 너를 아는 밤에 그의 일기는 오로지 29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을까? 일기의 첫 마디가 정연아로 시작되는 일기도 여럿 있었다. 그녀의 말로는 원룸 안에서만 일기를 썼다고 했다. 그의 원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꿈 같은 곳이라고 했던가. 거짓된 세계 속에서 숨겨왔던 자신을 이곳으로 이양해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을 비춰보곤 했다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국적을 상실한 난민처럼 느껴지곤 했다고. 밤새 웃다가도 문득 슬퍼져서 종종 침묵에 빠진 채 옷을 벗었다고. 뿌리와 근거를 상실한 끔찍한 기분으로 결국 문을 열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거짓된 세계를 다시 직면해야만 했다고.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고 한평생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지 나는 감히 예상할 수 없었다. 그가 입었던 옷과 사용한 화장품들 사이에서 나 역시 끊임없이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난민이 된 것만 같았다. 생이 준 박해였으리라. 이 생을 규정하고 있는 조화가 가지런한 질서가 누군가에게는 박해였다는 생각.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었으리라. 그는 하필이면 집안을 이어야 하는 외아들이었고 보통 사람들처럼 고지식하고 평범한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 고작 그가 탈출하여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이슥한 이 동네의 1.5평 원룸이란 사실.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서 자신과 같은 이들과 한복하면서 그는 얼마나 웃었을까.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면서 그는 과연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했을까? 삶의 감각을 그는 온전히 느꼈을까? 비스듬한 저 거울에 비친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는 한복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또 저주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확인한 자신의 몸에 또 한 번 절망하면서 환희와 비통을 한 번에 오가는 장면 속에서 그는 과연 그 사람이 이곳에서 나가기 시작한 게 언니를 만난 그 전날 밤이었던가? 처음으로 밤에 그 골목을 빠져나와서 청계천과 충무로와 명동을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담담하게 여자가 말을 마쳤다. 그때 그는 죽음을 각오했으리라. 그래서 이 세계 바깥으로 자신의 몸을 보라색 드레스와 말린 장미 입술 색깔로 치장한 자신의 불완전한 몸을 꺼내기로 결심했었겠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그의 생을 몽땅 걸어야 할 만큼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밤거리를 조용히 걸어 다녔겠지. 살고 싶어서 불완전한 몸을 온전히 드러낸 채로.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내 말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그녀가 눈을 들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책망이 읽혔다. 평화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랬다. 조용한 비난과 숨기지 않은 경계의 눈길들이 그에게 쏟아졌을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거리를 걸었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생을 던질 각오로 나왔어도 직시한 현실의 조롱은 예상보다 생생했을 테니 그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걷지 못하고 주저주저 했겠지. 그의 조심스럽고 땅을 천천히 미는 듯 했던 발걸음은 그러한 연유로 형성된 습관이었을까. 나에게 보폭을 맞춰주는 다정함으로 착각했던 보폭이 좁고 느린 그의 걸음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걸음이 경쾌하다고 말하곤 했었다. 정연아, 남자와 여자의 구분 말고 그저 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착각만으로 삶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어차피 이 세계는 논리적인 설명이 거려된 부분을 끌어안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세계를 이루고 있는 역사가 부흥과 몰락의 정반대 속성을 끌어안으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나 왜 나는 정작 나는 나의 저편을 끌어안지 못했는지. 소멸된 문명이 훼손조차 되지 않은 채 발견되던 방식을 나는 기억한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유적처럼 말이야. 그런 식으로 역사는 발견되기도 하는 법이다. 하물며 개인의 역사는 오죽할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오늘 익명의 문자를 보낼 거야. 이 문자는 나의 생인 동시에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걸 너는 언젠가 알게 되겠지?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너를 나는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나는 너를 결국 놓치게 되겠지. 10월 1일 너를 놓는 밤에
29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쓰인 그의 첫 일기였다. 내게 문자를 보내기로 한 밤에 썼을 일기였다. 한참 동안 그 일기를 들여보다가 침대에 놓여있던 보라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아득하게 느껴졌던 그의 향이 살에 들러붙는 것만 같았다.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여자의 몸 위로 부드러운 실크가 덮였다. 언제부터 밤에만 여자로 변신하여 부끄럽게 웃고 주저하듯 걸었는지 일기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에게는 29일의 그 밤들이 환희였고 실제적인 삶이었다는 생각, 주저하듯 걷는 그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확실한 방식으로 그는 완연히 살았을 것이다. 환희에 차서 이 이슥한 골목길과 거리를 어떤 자세로 누볐을까? 나는 천천히 그의 자세를 취하며 발걸음을 이어나갔다. 주저하듯, 그러나 정확하게 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가 입었다던 보라색 실크 원피스가 종아리를 종종 휘감겼다. 원룸에서 나와 그가 걸었을 골목길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도를 걸었다. 그리고 좁은 보폭으로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지도를 모조리 읽고 말 것처럼 신중하고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발꿈치를 들어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누군가 나를 본다면 이런 내 발걸음이 경쾌하다고 할는지도, 내가 그의 발걸음을, 하이힐을 소망하던 그의 가여운 발꿈치를 경쾌하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그 발걸음이 얼마나 슬픈 춤사위였는지 알아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아는 게 이게 다예요? 힐난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던 형사의 무례한 말투가 왜 떠올랐을까? 한껏 들려있던 발꿈치를 순식간에 주저앉혔다. 그 형사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2년 동안 그를, 아니 그 안에 있는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니. 특이한 성향이니 눈치챌 법하지 않아요? 그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의심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과연 성향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성향을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일 텐데도.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변명하며 살아와야 했을 것이다. 예외시킬 수 없는 태생적인 특질조차 저주해야 하는 이 생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거짓말과 친숙해져야 했을 것이고 변명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로서 숙명을 받아들이려 애쓰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었는지도,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규제와 질서로 스스로 결박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으리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채로.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요. 그와 그녀가 함께 있는 주소를 보냅니다. 그가 보낸 그 익명의 문자는 완강하고 절박한 그의 역사였을 것이다. 생을 향한 그의 변명과 거짓이 투쟁이었던 것처럼 그토록 가난한 마음이라니, 그 가여운 삶이라니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다. 자꾸만 힘이 빠지는 무릎에 두 손바닥을 대고 허리를 숙였다. 이 억울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기원하여 나온 것일까? 어떤 이름의 마음인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어깨를 뒤흔들었다.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이 비통함은. 나와 만난 이후 열흘 동안 그는 살았다. 하루를 한 달 삼아서 그는 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다시 잉태될 것을 꿈꾸며 최초의 안식처로 모처의 자궁으로 돌아갈 것을 기원하면서 이번에는 온전한 몸과 마음이 합체되길 바라면서 하루를 한 달 삼아서 딱 열흘만큼 그는 살기로 결심했으리라. 모든 것이 결정될 근원으로 돌아가길
덧없이 소망하면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완전하게 소멸하기로 결심하면서 결국 무너진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핸드백에 들어있던 일기장이 후두둑 곤두박질 쳤다. 그가 사용했던 섀도우와 립스틱들도 와르르 쏟아졌다. 무릎에 휘감긴 실크는 여전히 부드럽기만 했다. 펼쳐진 일기장을 두 손바닥으로 짚었다. 작게 탄식했다. 동시에 눈물이 후두둑 그의 문장 위로 추락했다. 뿌옇게 번지는 문장이 내장을 뜨겁게 태우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어있다. 10월 16일 너를 나로 만난 밤에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 일기였다. 이식의 시간 정인 그가 내민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종이 인형 모빌이었다. 밤털만한 크기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가느다란 손가락에 손톱까지 표현된 앙증맞은 남녀 한 쌍의 인형은 대나무를 깎아 만든 지지대 양쪽 끝에 매달려 서로를 향해 필사적으로 흔들렸다. 비록 장인의 빼어난 솜씨가 섬세하게 표현된 것이긴 하지만 남자가 한때나마 연인이었던 여자에게 내민 선물치고는 좀 낯간지러웠다. 그래도 이걸 고르기 위해 얼마나 발품을 팔았을까 생각하니 고맙고 감탄스러웠다. 어쩜 이리 작은 걸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었을까? 일본 사람들 손재주는 정말 알아줘야 해. 나도 모르게 일본말이 튀어나왔다. 그는 대답 없이 싱그레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 계면적인 듯, 부끄러운 듯, 늘 할 말을 입안에 머금고 있는 듯한 웃음. 그 웃음을 보자 지난 날들이 돌연 깨어나 수렁거리기 시작했다. 다 잊었는가 싶었는데 벼랑간 늦가워지면서 콧잔등이 맵싸해졌다. 나는 얼른 모빌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었다. 차는 너무 짙게 우러나 탁한 빛을 띠고 있었다. 찬물을 부어버리고 다시 물을 부었다. 그도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더니 둘만으로도 가득 차 보이는 좁은 거실을 휘둘러 보았다. 이 집에서 신세를 져도 될지 어떨지를 잠시 고민하는 눈빛이었다. 좁지. 그래도 너 하나 재우는 거 문제 아냐. 편히 있어. 그가 무한한 듯 슬며시 웃으며 날 돌아보았다. 작게 벌어진 입술 사이로 하얀 이가 살짝 내비치다 이내 숨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남자의 이가 어쩜 저리도 정갈할까 싶었다. 지금도 그대로였다. 그에 비하면 나는 참 많이 변한 것 같았다. 눈치 하나는 지금도 눈치가 그렇게 빨라? 그가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물었다. 그런 게 어딜 가겠니? 내가 사는 길인데. 내가 자주 하던 내뱉자 그의 눈가에 언뜻 안쓰러움이 비쳤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린 거였나? 그런데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널 기다린 건 아냐. 나는 무질러 말했다.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도 물을 리 없었다. 결혼이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란 걸. 그는 한때 우리의 관계 때문에 내가 결혼을 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노르스름하게 잘 우러난 황차를 그의 잔에 또 부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 둘만 마주보고 앉아있던 때가 언제였던가. 나는 그날을 더듬으며 어느새 흘러가 버린 시간을 꼽아보았다. 15년. 돌이켜보니 참 아득한 시간이었다. 그 세월의 새삼 서글픔을 느꼈다.
그도 그랬는지 이젠 완전히 어두워져 강변도로의 불빛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을 무연히 내다보았다. 그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날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갔다. 그날 그의 아버지와 그렇게 황망하게 맞닥뜨리지 않고 정식으로 인사하는 일이 먼저였더라도 나는 거부당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와 내가 벌거벗은 채 한창 서로에게 탐닉해 있을 때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놀라서 그의 아버지를 맞았다. 황급히 이불을 끌어다 덮었지만 내 어깨와 가슴을 다 가릴 수는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미처 가리지 못한 내 몸을 재빠르게 훑어보았다.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싸늘한 눈길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쏘아보면서 차갑게 내뱉었다. 사귀려면 한계를 사겨. 쟤는 아냐. 순간 나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는데 온몸이 마구 떨렸다. 내 출생의 비밀을 한눈에 알아본 그의 아버지가 무서웠다. 그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멍하니 걸터앉아 있을 뿐 나를 붙들지 못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옛 기억이 칼에 베인 듯 쓰라리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짐짓 명랑하게 물었다.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온 거야? 내게 연락은 왜 했어? 그가 빈 찻잔을 내려놓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연락을 왜 했느냐는 말이 섭섭했는지 눈빛이 살짝 셀쭉해졌다. 나는 모른 척 그의 잔에 다시 차를 따랐다. 그가 한국에 오리란 전화를 해준 사람은 박 교수였다. 박 교수는 나보다 서너 살 아래인 교토의 알대학교 유학 동기였다. 나와는 대면대면했지만 그와는 막역한 사이로 2, 3년에 한 번씩은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었다. 박 교수는 그의 간곡한 부탁이었다며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 그가 한번 보고 싶어 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심상하게 반겼다. 마음속에선 바람 부는 호수의 잔물결 같은 파장이 끊임없이 일고 있었다. 저 가방. 그가 턱짓으로 현관에 둔 커다란 트렁크를 가리켰다. 가방이 왜?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짓으로 물었다. 그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더니 밖을 내다보았다. 강 건너 강변도로에는 노란 불빛들이 줄지어 내달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묵묵하게 내다보았다. 이윽고 그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는 눈빛이 한층 애잔해져 있었다. 너한테 오래도록 미안했어. 넌 그 말을 할 기회도 안 주고 떠나버렸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만나서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어떤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만으론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네게도 그런 심정이야. 내가 한국에 온 건 아버지 유언 때문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고향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어.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되진 않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부탁은 들어주고 싶었어. 그동안 그의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모욕당한 내 영혼이 그에 대한 기억을 용서하지 않았다. 만약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로선 불행했을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그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라 유령에 시달리는 듯 했을 테니까. 나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물었다. 고향이 어딘데? 고성에 있는 바닷가 어디라고 하셨어? 아버지가 간직했던 주소를 가져왔어. 베란간 그가 들고 온 트렁크가 미심쩍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아버지의 유골을 가방에 넣어왔다고 했다. 등줄기로 뻗치는 섬뜩함에 나도 모르게 진저리가 났다. 차상을 밀쳐놓고 불이 나게 현관으로 나갔다. 그의 트렁크가 대똑하니 현관을 지키고 있었다. 도대체 왜? 나는 그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가 당황해서 마치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확인이라도 시키려는 듯 나를 방으로 끌고 가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했다. 뼈가루기는 하지만 비행기로 오다가 혹시 엑스레이에 걸릴까 싶어 통관이 덜 까다로운 배를 탔다거나 유골함을 보자기에 싸서 트렁크에 넣고 가장자리를 잘게 부순 스티로폼으로 메워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여몄다거나 그런 얘기들이었다. 그렇다고 사위스러운 느낌이 가시는 건 아니었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였다. 나는 좀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며 정 못 견디겠다면 가겠다는 말에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밤은 이미 깊었고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겠다고 그는 먼 길을 왔다. 그런 사람을 찬바람 속으로 내모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었다. 그러니 더욱더 화가 나 그를 몰아세웠다. 적어도 미리 양해는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왜 내 아버지의 유골을 내 집에 들여야 하느냐고. 분노에 떨던 내 목소리는 결국 물기에 젖어 갈라졌다. 그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에게서 마른 꽃향기가 났다. 오래전 그의 가슴에 안겨 함께 피웠던 담배 냄새였다. 나는 끝끝내 그를 밀쳐냈다. 그가 막막한 얼굴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꼭 와야만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네가 더욱 생각났어. 너를 모욕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왠지 알리고 싶었어.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제 아버지에게 함께 가자고 할 때의 눈빛으로 말했다. 무심코 그 눈빛에 끌려가서 견뎌야 했던 모욕이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나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멀쑥하게 키가 큰 그와 다르게 작고 다부지게 생긴 사람이었다. 그는 정원이 넓고 아름다운 집에서 아들에 대한 분노를 사귀며 살고 있었다. 그 난처한 사건 이후 다시 만난 그의 아버지는 나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 현관에 세워두고 나를 뼛속까지 갈갈이 찢어발길 것 같은 눈길로 노려보았다. 그가 데려오라 해놓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넌 순수 한국 애가 아냐. 섞였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 속여. 출신이 어디냐? 베트남이야? 꼬라지는 판판하게 생겼구먼. 그렇다고 여기가 너 따위가 넘볼 곳은 아냐. 그가 놀라서 나를 돌아보았다. 나의 어느 구석에 제 아버지가 눈치챌 만한 증거가 숨어 있었는지 새삼 탐색하는 눈길이었다. 그 모습이 어이없었지만 나도 몹시 놀랐다. 지금까지 단번에 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운 좋게도 엄마의 섬세한 표정과 아버지의 또렷한 윤곽과 흰 피부를 닮아 있었다. 키도 보통 베트남 여자보다 컸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그 때문에 어깨를 펴지 못했다. 한국에 오고 난 뒤에야 어깨를 펴고 걸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나를 처음부터 알아보았다. 나는 독수리 발톱 같은 그의 눈길 앞에서 한여름 태양 아래 패대기 처진 개구리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서 있었다. 나는 어리석은 그에게 이끌려 그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 출생을 확인시키려 간 셈이었다. 조롱을 가득 담은 그의 아버지의 눈길은 으스스하기 그지없었다. 너하고는 더 할 얘기가 없다. 나는 순수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며느리를 원해. 네가 아는지 모르겠다만 내 아들은 날 괴롭히기 위해 아무나 데리고 온다. 얼마나 줄을 세워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데려올지 나도 모른다. 그 제주 하나는 기가 찬 놈이지. 충고하는데 지금이라도 널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 게 좋아. 그의 아버지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섰다. 나는 그 바람에 휩쓸려 휘청거렸다. 발등을 찍고 싶도록 그를 따라온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의 가벼움에 휘둘린 내가 한심했다. 그에 대해 그의 아버지가 한 말이 다 진실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다만 방황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속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와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다.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른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선명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때 한눈에 나를 알아보고 거침없이 모욕을 주었던 그가 이제 한 줌 재로 남았다니 하얗게 바스러져 버린 그와의 기억을 되새기는 일은 이제 부질없었다. 나는 꼭디가 서늘한 느낌을 추스르면서 선심 쓰듯 그에게 잘 자라는 말을 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내가 나오고 얼마 안 있어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거실 한구석에 요를 펴고 누웠다. 좁은 거실이 이불 한 장으로 가득 차버리자 한결 훈훈해진 느낌이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날이 밝으면 고성으로 가는 차편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차를 갖고 함께 갈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를 낯선 곳에 혼자 보내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나는 잠시 나를 안았던 그의 온기를 떠올렸다. 굳이 그를 밀어낼 이유를 나도 알 수 없었다. 아버지의 성정을 알면서도 기어이 나를 그 앞에 끌고 가 시위하듯 했던 그 속의 아이에 대한 새삼스러운 분노일 수도 있었다. 이제 와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들 무엇하랴. 나는 더 이상 옛 기억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오래전 내가 당했던 모욕들을 잊지 않고 일부러 찾아와 준 그가 고마웠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잠이 든 것은 강변도로에 차 달리는 소리가 한결 숙지막해진 후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요하게 잠을 밀고 들어오는 낮은 흐느낌에 결국 눈을 뜨고 말았다. 그것이 그의 울음소리란 걸 안 것은 정신이 좀 든 후였다. 설마 그일까 했지만 틀림없이 그였다. 방문을 두들겨 볼까 하고 일어났지만 차마 노크를 할 수가 없었다. 남자의 울음은 쉽게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더구나 옛 여자의 방에 누워 혼자 흘리는 눈물이라면. 나는 혹시라도 그를 위로하러 갔다가 같이 목 놓아 울게 될까봐 두려웠다. 내 속에도 커다란 눈물 주머니가 매달려 있어 언제든 터뜨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 누워 그의 울음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흐르는 세월에 많은 것이 변해간다. 나는 더 이상 악착같이 살지 않았다. 어머니의 묘소에도 1년에 한 번씩은 가본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내 집에서 울고 있다. 오래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가 내 집에 와서 올 일이 있으리라곤 까마득히 몰랐다. 그때 나는 교환학생으로 교토의 R대학에 있었다.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차서 도서관에 살다시피 할 때였다.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아 공부보다는 늘 잡다한 책들의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처음엔 무관심하다가 어느 날 무심코 돌아보니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중 한국에 관한 것들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부러 그를 피해 앉았다. 혹시라도 그가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내게 접근할까봐 지레 염려스러워서였다. 타국에 와서 모국어로 말하는 건 내게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와 마주친 것은 며칠 후 식당에서였다. 그는 느닷없이 내 앞을 막아서며 왜 자리를 옮겼느냐고 물었다. 좀 의아했다. 남의 일에는 간섭을 않는 사람들이 일본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의 태도는 내 상식과 달랐다. 나는 그의 불손한 태도가 언짢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뿌리치고 나와버렸다. 식당 모퉁이를 돌아서면서 보니 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시하긴 했지만 어쩐지 돌아보게 되는 남자였다. 그가 작정하고 나를 찾아온 것은 그 며칠 후였다. 들큼하고 밍밍한 음식들이 입에 맞지 않아서 마지못해 젓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서너 가지 음식을 담은 식판을 들고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말없이 먹는데 골몰했다. 젓가락으로 낫또를 비벼 한 입에 털어넣더니 미소장국을 후루룩 소리를 내가며 단숨에 비웠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초강초강한 얼굴에 옆으로 기름한 눈이 날카롭게 보여 썩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몸에 밴 귀티가 어딘가 쓸쓸한 듯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기도 했다. 학교 안에는 외국 학생들에게 가끔 텃세를 부리는 덜 떨어진 치들이 있었다. 만약 그런 부류라면 학교 생활이 피곤할 수도 있었다. 그는 덴뿌라를 집어들다가 마침 눈이 마주친 내게 기다렸다는 듯 말을 건넸다. 난 갱고, 한국 이름은 건호. 나 땅에도 하늘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에 걸려있는 사람이야. 벽에 걸린 옷 같다고나 할까. 뜬금없는 자기소개에 나는 설핏 웃었다. 그가 일본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뜻밖이었다. 일본에 제일교포가 있다는 것은 유학을 오면서 들어 알고 있었다. 나는 웃음을 머금고 그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나보다 서너 살은 아래로 보였다. 아무리 봐도 전형적인 일본인의 모습이었다. 키가 좀 큰 게 다르다면 다를까. 남의 시선을 의식한 듯 단정한 차림새나 거친 듯 하면서도 마구 무례하지 않는 행동이 그랬다. 그런데 보통 상식을 가진 일본인이라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슬그머니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벽에 걸린 옷에 비유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나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자리는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떠도는 것만이 내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나를 방임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지? 내가 호기심을 보이자 그는 식판을 아예 옆으로 밀쳐버리고 내 앞으로 바싹 몸을 기울이고 빙긋 웃어 보였다. 유난히 붉은 입술 속에서 하얗고 가지런한 이가 인상적이었다.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내 신세가 꼭 그런 것만 같거든. 당신도 사람이 빠져나간 집에 후줄근한 꼬락서니로 벽에 걸려있는 옷을 본 적이 있겠지. 우리 집엔 우리 아버지가 벽에 걸어두고 옷을 걸쳐놓는 횃대라는 게 있어. 그게 순 한국식 옷걸이라 하더군. 거기 옷을 걸어놓으면 가끔씩 미끄러져서 저 혼자 떨어져. 언젠가 거기 있던 옷이 툭 떨어지는 걸 무심코 보았는데 뒷골이 찡하면서 가슴에 파문이 일더군. 그 강렬한 느낌이 아직도 또렷해. 그때 난 생각했지. 아, 내가 저런 신세구나. 벽에 걸려 있지만 언제 낙하할지 알 수 없이 불안정한 신세. 그때부터 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그는 나와 말문트기를 못내 기다렸던 듯 싱글거리며 무슨 말인가를 끊임없이 했다.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말이 익숙하지 않아 들리는 말도 있고 들리지 않는 말도 있었다. 그 사이 불안정하다고 해야 할지 부산하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느낌이 계속되었다. 그는 식탁 아래서 쉴 새 없이 다리를 떨어대고 있었다. 넌 한국서 왔다던데? 근데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달라.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
그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불쑥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그가 뭐라고 추측하든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언젠가 또 인연이 된다면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 아버진 제일 교포 2세야. 자신의 삶과 생각에 대해 의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야. 할아버지 때는 고생했지만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서 꽤 부자이기도 하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일본서 산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생활 방식이나 의식 같은 것은 아직도 순한국식이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무슨 사명에 사로잡힌 것처럼 내게도 끊임없이 그걸 강요하지. 아주 미칠 것 같아. 아버지는 돈벌이에 빠져서 날 오랫동안 방치했어. 그동안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우리에 가두고 자꾸 바꾸려고 해. 그런다고 바뀌나? 그런데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그게 우리 사이에 아주 심각한 문제야. 우리 부자는 한 공간에 있는 두 개의 다른 세계야. 그는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눈앞에 빈 벽 한가운데 뒷덜미를 깬 채 후줄근하게 매달려 있는 옷이 자꾸 아른거렸다. 얼마나 고독했기에 지친 듯 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옷에다 자신을 비유했나 싶어서 측은해지다가 나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친근감을 느꼈다. 그 후 나는 그의 친구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그를 따라 교회로 나가 바람을 쐬기도 하고 함께 술도 마시러 다녔다. 그는 자유롭고 때론 극단적이었다. 몇 시간씩 고속도로를 질주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 짓거리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조금씩 그에게 빠져들어 이게 사랑인가 하는 느낌에 순간순간 사로잡혔다. 그러면서도 자칫 장학금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그 와중에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차마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고 온 것이다. 그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중도의 학업을 포기할 정도로 그에게 흠뻑 빠져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후 나는 백일몽에서 깨어난 듯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에겐 돌아가면 언제든지 받아줄 아버지가 있지만 내게는 불안한 울타리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내 주위를 배회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그에게서 멀어졌다. 때로 스쳐간 눈빛이 가슴 아파 돌아보다가도 나를 노려보던 그 아버지의 눈빛이 생각나 고개를 돌렸다. 그 사이에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의 친구가 내게 소식을 물어왔을 때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간혹 어린 여자애와 가정을 꾸렸다고도 하고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정작 그와 연락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마도 그가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내심 소식을 기다렸지만 귀국할 때까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 후 우리는 가끔 풍문으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오래 방황했고 나는 불안한 시간 강사 자리나마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러간 것이다. 그의 울음은 낮고 질겼다.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보니 어느새 트렁크를 들여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걸 앞에 두고 그는 새삼 아버지와 옛 시간을 돌아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모든 흘러간 시간은 가슴에 회한을 남긴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잠시나마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 봄바람 속에서 하얗게 하늘을 덮던 벚꽃 숲속으로 달려가 그와 첫 키스를 하고 정사를 나누었다. 밍밍하게 입안을 감돌던 그의 침맛을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그는 내게 화려한 봄날을 선물한 사람이었다. 이제 봄날은 가버리고 그가 내 곁에 와서 내 아픔까지 건드리며
저렇게 울고 있구나. 나는 결국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한동안 돌아오지 않은 나의 옛 시간들이 부스스 잠을 깨고 있었다. 오래된 집의 문이 열리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떠오른 기억은 습기찬 바람을 머금고 내 가슴을 마구 휘저었다. 나는 희부만 어둠 속에 누워 그 바람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는 어머니의 노래하는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꼭 1년을 살았다고 했다. 그 1년 동안 어머니는 여자가 평생 받을 사랑을 다 받았다고 아련한 눈빛으로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한국군들이 완전히 철군한 다음 해였다. 1년 만에 떠나버린 사랑을 위해 온 생애를 기다린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반백의 머리였다.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린 나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날 기약도 없이 세월에 부대끼며 살았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던 전쟁도 끝이 있더라.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을 거야. 어머니는 주문처럼 그 말을 자주 되뇌었다.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악착같이 살아내던 어머니를 무너뜨린 것은 댕기열이었다. 한국으로 갈 길이 막 열리고 난 직후였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내 손에 쥐어준 증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색깔 변한 은반지와 필사적으로 모은 돈과 나를 한국에 데리고 나갈 사람의 연락처와 엄마의 편지를. 반지 안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장, 수, 택. 어머니는 그 이름을 간신히 불러보고는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는 가슴 아팠다. 꼭 아버지 곁에서 살아라. 하인같이 살더라도 아버지 곁에 있어. 네 아버진 뭐든 열심히 하는 걸 좋아했다. 그러니 뭘 하든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해라. 그러면 버림받진 않을 거야. 그 말은 내 가슴에 남아 종소리처럼 울렸다. 가엾게도 엄마는 한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고도 내게 사랑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었다. 그 후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열심히,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그해 내가 한국인 남자를 따라와 아버지를 찾았을 때 아버지는 마치 죽음 저쪽에서 걸어온 타인을 만나는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맞았다.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온 갈래머리 여학생이 자신의 아이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내놓은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은반지와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쓴 편지를 앞에 두고 하염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읽고 펼쳐둔 어머니의 편지 자락이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간간히 흔들렸다. 당신의 딸 부이티나 잘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쥐엔. 나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어머니의 헝클어진 글씨를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열이 좀 내린 어느 하루 거의 종이를 걸려서 썼다. 누웠다 일어나서 한자 쓰고 또 한자 쓰던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 나는 다 알 수 없었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내겐 너무나 먼 꿈이어서 어머니의 노력이 쓸데없는 짓 같았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앉아서도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었다. 한참 후 아버지는 날 이윽이 바라보았다. 내 얼굴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오래 내 얼굴을 더듬었다. 입을 굳게 다물고 끝끝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비쳤다. 난 내 엄마를 잊은 적이 없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다. 흐르는 세월 따라
깊어지는 건 정이지만 세월을 넘어 남는 것은 사랑이란다. 내 엄마 쭈에는 내가 세상에서 처음 한 마지막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말은 평생 그리움 속에 살다 간 어머니를 위한 장엄한 조가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 앞에서 옛사랑을 부정할 만큼 비겁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나는 어머니의 당부처럼 뭐든지 열심히 했다. 한국어를 습득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부터는 누구보다 잘하기 위해 밤을 낮처럼 살았다. 그것이 어머니에겐 버림받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내겐 사랑받는 방법이란 걸 엄마는 미처 몰랐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은 지나친 구석이 있었다. 어쩌자고 아버지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동안 못 다준 사랑을 다 하려는 듯 아버지는 말끝마다 나를 앞세웠다. 언니니까, 언니라서. 그 말이 내게는 힘이 되었지만 동생이나 동생의 어머니에겐 참기 힘든 일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나는 나를 죽여 세워주는 아버지의 말을 깃대 삼아 앞만 보고 달렸다. 혹시 거리의 소녀가 되어 떠돌까봐 조마조마했던 나는 아버지가 쳐주는 박수에 마구 신이 났다. 넌 소름 끼치도록 질기고 독한 인간이야. 난 내가 싫어. 어느 날 동생은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말했다. 그때 나는 누구에게라도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지독했다. 대학 입시 때는 갑자기 터진 맹장으로 수술한 다음 날인데도 기어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렀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에 마음이 급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처음 치르는 시험이었다. 나는 잠시도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다. 치열한 노력 끝에 2, 3년 늦긴 했지만 대학에 무난히 입학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자랑 삼아 자주 떠버렸다. 어느 날 술을 한 잔 마신 아버지는 입시를 앞둔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얘기를 했다. 여자든 남자든 뜻을 세우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이 있어야 해. 너라면 이렇게 해냈겠나? 넌 뭐든지 언니만큼만 따라해라. 언니 발치만 따라가도 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동생은 세수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나를 붙잡았다. 충혈된 눈빛의 어린 증오심은 동생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소용없었다. 난 이제부터 널 중화할 거야. 어디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네가 오기 전엔 나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어. 넌 우리 엄마랑 나를 지옥으로 빠뜨렸어. 나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난생 처음 비수를 들이대는 듯 살기 어린 저기를 본 나는 당황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동생의 눈이 파랗게 불을 켜고 나를 노려보았다. 눈을 감으면 동생이 나를 잡아먹을 듯 쏘아보았다. 그동안 나는 동생의 입장 같은 건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남의 둥지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처럼 동생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생은 위태한 순간 나를 향해 거침없이 날카롭게 그지없는 손톱을 들이밀었다. 그 후 동생은 어쩌다 한 번씩 보여주던 웃음마저 걷어버렸다. 동생 어머니의 냉대는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뿌리 깊지 못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한번 상처 입은 뿌리는 다시 자라기 어렵다. 나는 비로소 내 자리를 돌아보았다. 독불장국 같은 아버지의 위험 때문에 겉으론 고요했지만 겉으론 곳곳에 살얼음이 끼어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사정없이 불친절했고 아버지 모르게 고순 일들을 도맡아 시켰다. 친척들은 내 앞에선 웃어도 돌아서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게 생겼다고 수군거렸다. 결국 1년이나마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것은 태풍의 중심에서 일단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때 마침 일본으로 갈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나의 생은 또 어떻게 흔들렸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나마 뿌리를 내린 생에 감사했다. 다행히 그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나는 조마조마한 영화가 한 편 끝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며 눈가를 적신 눈물을 닦아냈다. 이젠 강변도로의 차소리도 거의 끊기고 바람소리만이 방의 정적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그가 짧은 시간이나마 숙면을 취하기를 바라며 간혹 베란다 창을 흔드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다가 한순간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벌써 현관에 나가 있었다. 무덤덤한 얼굴로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서 있는 모습이 죽음 같은 건 삶의 뒤편일 뿐이라고 조용히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가에는 지난밤에 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기름한 눈이 부석하게 부어 더욱 작아져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척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그는 운동화를 꿰신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끔뻑이는 그의 얼굴이 천진해 보였다. 내가 운전해 가겠다는 말에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워낙 강경해서 잠시 혼자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지난밤 그가 흘린 눈물이 내 가슴에도 흘러들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나는 단호하게 그의 등을 떠밀며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고맙다고 말한 후 한참 동안 내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람을 깊이 응시하는 건 그의 버릇이었다. 나는 그의 응숭 깊은 눈길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넌 참 안 변했어. 그가 진심인지 인사치레인지 모를 말을 불쑥 내뱉었다. 나는 싱긋 웃고 말했다. 문득 우리 앞에 흘러간 시간들이 뭉퉁 베어져 나간 느낌이었다. 그 도련한 느낌을 낯설게 바라보면서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거세게 옷 속을 파고들었다. 며칠째 강풍이 예고돼 있었다. 그를 혼자 보냈다면 내내 마음이 불편했을 날씨였다. 그는 끈으로만 하늘을 염려스러운 눈길로 올려다보았다. 눈이라도 한바탕 퍼부을 것 같은 날씨가 못내 걱정스러운가 보았다. 정말 괜찮겠어? 날씨도 이런데 눈이라도 오면 어떡해. 여기서 고성까진 2시간 정도야. 눈이 잘 안 오는 데니까 염려 안 해도 돼. 그가 비로소 안심이 되는지 나를 따라 걸음을 떼놓았다. 그는 풋풋했던 그때보다 좀 더 일본인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고 혹시 폐가 될까봐 자꾸 마음을 쓰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다. 그는 주차장까지 가면서도 말이 없었다. 이따금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릴 뿐 뭔가 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땅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이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가버려서 의미조차 가벼워진 땅이었다. 그가 했던 그 많은 갈등들에 아무도 딴죽 걸 사람 없이 혼자 남아서 그는 과연 자유로워진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조수석에 올라앉아 안전벨트를 하고 무릎 위에 놓인 유골 상자를 한번 어루만져보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고마워. 이런 수고까지 바란 건 아니야. 널 보고 싶었던 거지. 나는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또렷한 한국말이었다. 그가 문장이 완성된 우리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자칫 이국의 언어가 될 뻔했던 말이었다. 한국말을 잘하네. 이제 그 정도는 많이 잘 생각하면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다시 일본말이었다. 어릴 땐 집에서 식구들이 한국말을 썼으니까 마음먹었으면 잊지 않았을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너무 강요하시니까 하기 싫었지.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우리말 쓰는 게 조금씩 더 힘들어졌어. 갈수록 일본말이 편해지는데
집에선 실수로 튀어나와도 아버지가 호통을 쳤어. 엄마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차피 남의 땅에서 살 건데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어. 그런 문제들로 늘 싸우다가 내가 고등학교 갈 무렵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 난 아버지가 정말 싫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그나마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반항의 세월이었지. 그가 음울한 눈길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새 하늘이 점점 내려앉더니 쌀랑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다리도 떨지 않았다. 한국 속담에 다리 떨면 복 나간다는 말이 있대. 그만 좀 해. 그와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었다. 그러면 그는 존재감의 확인이라며 웃어넘겼다. 그 말이 가슴 아파서 그 후에는 눈에 거슬려도 말하지 않았다. 남의 땅에서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달픈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두렵고 서러운 감정이 내 가슴 속에 지금도 파편처럼 살아있었다. 그때 난 근데 너의 이야기를 못 듣고 헤어졌어. 너는 한사코 얘기하기를 싫어했지. 그때 넌 참 필사적으로 느껴졌어. 필사적. 그 말이 묘한 서글픔으로 다가왔다. 그랬다. 나는 필사적이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작은 두 발이 디딜 데가 없는 것 같아 늘 조바심 나고 두려웠다. 나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았던 젊은 엄마도 이랬으리라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벼텨냈다. 만약 엄마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지 곁으로 올 수 없었으리라 생각하면 잠깐도 방심할 수 없었다. 그 시간에 대해 후회는 없었다.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했기에 약간의 회한은 있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동생이 받은 상처는 컸다. 얼마 전 시내에서 우연히 마주쳐 반가워서 다가가는 나에게 동생은 누구세요? 라고 대묻고는 뒷모습조차 싸늘해져서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에 지금도 마음이 아리다. 고성은 언젠가 친구를 따라 가본 적이 있었다. 낚시를 좋아하는 작은 아버지를 둔 친구였다. 고성 어딘가 바닷가에 낚싯배를 사놓고 낚시꾼들을 섬에 실어 나르는 일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 동네 이름은 잊었지만 아주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다. 마침 보름밤이어서 바다 쪽으로 기우스름하게 뻗친 가지에 달이 커다랗게 걸려있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으로 내 가슴에 남아있었다. 그 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도 꽤 되었다. 이 땅에서 20여 년을 사는 동안 세월과 함께 잊힌 사람들이 꽤 있었다. 내가 떠나온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아버지마저 잊게 될까 두려웠다. 아버지는 내가 일본으로 떠날 때 그랬듯 돌아올 때도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호텔 한식간에 앉아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따로 살자는 말을 어렵사리 꺼냈다. 무던히도 지친 얼굴이었다. 그 사이에 어떤 결정들이 오갔을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적당한 시기에 알맞은 결정인 것 같았지만 내겐 충격이었다. 그 후 나는 2년에 한두 번 정도 아버지를 만났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찾은 적은 없었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쏟아놓고 죽는 날까지 그리움 속에 살게 했듯이 나도 그러길 원하는 모양이었다. 다행히 그리움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갱고 아버진 아름다운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 그는 흩날리는 눈 속에서 흐릿하게 멀어져가는 바깥 풍경에 눈길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 오래전에 한번 다녀가시긴 했는데 발전은 했지만 옛 모습이 다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셨던 생각이 나. 난 그때 옛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우리는 소통이 되지 않았지. 그 땅에서 나고 자란 나로선 너무 힘든 일이었어. 나는 아버지 나라의 말을 잊으면 안 된다는 어머니에게 잡혀 글자를 알만한 나이가 되면서부터는 한글을 익혔다. 내 앞에 놓인 한글책 속에는 철수와 순이와 바둑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배우려고 아버지에게 받아둔 책이었다. 그렇게 익힌 글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하자 익히는 속도가 빨랐다. 만약 어머니가 내게 아버지 나라의 말을 익히게 하지 않았다면 자신 있게 나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나를 그토록 간절히 아버지의 나라에 돌려보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그를 영원히 이 땅의 아들로 남겨두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일본에서 나고 자라 결국 그 나라의 뼈를 묻어야 하는 그로선 아버지의 욕망은 감당하기 어려운 질곡이었을 것이다. 선, 눈이 점점 많이 내린다. 괜찮겠어? 그가 조바심이 나는지 창을 열었다 닫으며 물었다. 벼랑간 몰아쳐든 바람은 깜짝 놀랄 만큼 찼다. 눈은 조금씩 더 사납게 흩날리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눈이 예보되어 있었지만 예사롭게 생각하고 스노우 체인을 챙기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렇다고 되돌리기엔 어중간한 거리였다. 나는 짐짓 쾌활하게 웃으며 그에게 농담을 던졌다. 갱고, 우리 눈 속에 함께 갇혀보는 건 어떨까? 그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붓기가 좀 가라앉은 눈이 동그래져 있었다. 이윽고 그가 싱그레 웃었다. 그는 내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고 예전에 그랬듯 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선이 내게 와준다면. 나는 왠지 그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져 탐스러워지고 있었다. 그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난 아무래도 한국인으로 살아가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진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길 마지막까지 바랬지만 나로선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 아버진 유산으로 날 협박하기도 했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푼도 없다고. 그 말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도 무일푼으로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많은 걸 다 읽었는데 나라고 못할 것 같으냐고. 그래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짓을 많이 하고 다녔어. 선이 나를 피할 무렵부터 학교에 가지 않았잖아. 그때부터였어. 난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악질적인 거 말고는 다 해봤어. 생각해보면 아버지나 나나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아. 결국 아버진 가고 나 혼자 이렇게 남겨질 것을 말이야. 일본에서 나오고 자란 내게는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져. 난 더 이상 내가 누군지 고민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막상 그럴 때가 되니까 잘 모르겠어. 바깥에 소음에 뒤섞여 그의 쿵군 말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유골함에 두 손을 올려놓고 마치 아버지 당신이 답을 좀 해보라는 듯 톡톡 두들겼다. 내게는 필사적으로 닿고 싶었던 아버지의 나라가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나로선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점점 굵어지는 눈속을 어떻게 통과해 목적지에 무사히 이를 것인지 그것만이 중요했다. 그래서인지 이 자리, 이 작은 공간에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없이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하소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소담은 온 마음을 기울여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beautiful world around, wanna see it now. Pack our bags and get in that car. Leave a little note and we'll drive real far.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Yeah, the countryside is so pretty, with the wind blowing in your hair. We can look back someday. Baby, don't you understand that we only get one life? I wanna make it count, honey. Come on now and take my hand. Hey, darling, I love it when it's me and you on the road with a couple of tunes in a car for two. Hey, darling, you know we're gonna have a really good time, driving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the stars are bright. Pack our bags and get in that car. Leave a little note and we'll drive real far.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Yeah, the countryside is so pretty, with the wind blowing in your hair. We can look back someday. Baby, don't you understand that we only get one life? I wanna make it count, honey. Come on now and take my hand. Let's get out, we can leave this city. Let's drive to the open air. Yeah, the countryside is so pretty, with the wind blowing in your hair. We can look back someday.